자, 이번 시간에는 국민연금 급여를 시작점으로 하겠습니다. 우린 정책론을 배울 적에 국민연금 정책의 구성. 보통 우리가 정책 분석의 틀을 본다면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무엇을 제공한다는 것이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 또 누가 전달이라는 핵심 업무를 관리 운영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길버트와 스펙터가 제시한 정책 분석의 틀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을 보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국민연금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할당의 원칙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 국적법상 국민이라고 정의를 하되 예의도 있다. 그래서 6종류의 예의도 봤습니다. 다음에 여기 나오는 무엇을 제공할 것이냐? 급여의 종류에는 여기에는 당연히 현금급여로 지급하되 이 급여에는 사회적 위험에 따라 노령연금 또 장애연금, 유종연금, 그리고 반환일시금. 일시금이란 명목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뭐라자?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였습니다. 다음에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이냐라고 할 적에 여기는 당연히 공공재원으로 주해 보겠습니다. 공공재원으로 국가지원금. 왜냐하면 우리가 사회보장기본법에서 본 것처럼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노사정 3자 부담으로 하되 당연히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그 국가지원금뿐만 아니라 조세지요. 그런가 하면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하는 사회보장성 조세 역시 공공재원 아닙니까? 그래서 공공재원으로 국가지원금과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회보장성 조세를 재원으로 씁니다. 누가 전달의 업무를 맡는다? 전달의 업무는 당연히 국민연금공단이 기본적인 업무를 담당하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것은 건보공단이 국민연금 건강보험공단이 이렇게 맡는다 해서 전달 체계는 국민연금공단과 건보공단으로 이렇게 해서 정책 분석 틀을 봤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여기 봤고 그리고 전달 체계로서 국민연금공단을 봤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하는 급여와 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 자, 급여의 종류는 당연히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종연금, 반환일시금이라는 현금급여로 이렇게 제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이때 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렇게 합니다.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가지고 합니다.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하는데 기본연금액은 1,000분의 1. 여기 보면은 규정한 금액을 합한 법으로 규정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0분의 1,000이 맞으면 1.2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그 때문에 여기 보면 1.2가 나와 있죠. 1.2는 2028년부터 적용되는 이런 그 비례상수가 되겠어요. 우리는 연금의 운영 방식에서 적립 방식, 부과 방식, 수정 적립 방식 중에 우리는 수정 적립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저부담 고급여를 준다라고 해서 고객들을 모으다가 서서히 부담 금액은 높여가면서 급여액은 낮춰가는 이런 방식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는 1년에 0.015%씩 급여액을 낮춰갑니다. 그래서 2028년에는 비례상수가 1.2가 되도록 2027년도에는 1,000분의 215로 이렇게 1,000분의 215로 되어 있지만 앞으로 2028년에는 1.2로 0.015%가 줄기 때문에 1.2란 비례상수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1,000분의 가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그 1년마다 계산한 금액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더한다 해서 이렇게 0.5, 12분의 n에서 나와 있지요.
그래서 A 플러스 B 계산 공식이 나와서 계산까지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보면은 A라고 하는 것은 평균 소득 월액,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 월액. 평균 소득 월액은 뭐예요? 사업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 전원의 기준 소득 월액을 평균한 값을 평균 소득 월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평균 소득 월액은 바로 평균 소득 월액은 사회적 적절성을 반영한 부분이고, B라고 하는 것은 기준 소득 월액이잖아요. 가입자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 저마다의 소득 월액을 기준 소득 월액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개인적 공평성이 반영된 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래서 사회적 적절성이 반영된 금액과 개인적 공평성이 반영된 금액을 더한 데다가 1 플러스 12분의 0.05 N으로 이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의 납입월액 가입 기간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단위는 바로 보험료 납입 월을 말하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는 가입 기간을 빼버립니다. 그런데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됐을 때 초과하는 1년마다 여기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한다. 이게 계산 맞지요? 그래서 1년마다 0.5%씩을 가금액을 더해서 지급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조정연도라고 되어 있는데, 어찌 우리가 정부의 휴게연도처럼 1월부터 12월까지, 어쩌면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하는 것은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정부 휴게연도와 같은 연도를 조정연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부양가족연금액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군요. 부양가족연금액을 보면 결국에 국민연금액은, 국민연금액 산정 기준은 뭐예요? 기준소득월액이잖아요. 기준소득월액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연금액을 산정하되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연금액 계산 방식은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12분의 0.05N 이런 공식을 가지고 오는데 계산까지야 출제가 되지 않을 것이고, 부양가족연금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가?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그리고 자녀, 그리고 부모. 그런데 이 범위를 최대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넓혀서 잡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한 거죠. 사실을 포함해서 당연한 금액을 남겨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혼까지 포함해서 배우자는 당연한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키는 거고, 자녀도 역시 당연히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키는데, 문제는 종래와는 달리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 왜냐하면 오늘날에 보면 계부모 가족이라고 표현하는데, 재혼가족일 적에 옛날에는 남자들은 자기의 본래 자녀를 데려오고 여자는 혼자 몸으로 자녀를 놓고 오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가 모두 혼인 전에 있었던 자녀들 다 데리고 와서 새로운 가족으로 이렇게 합류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혼인 전에 가졌던 자녀도 부양가족에 포함을 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도 역시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는 그 진작부터 당연한 거고, 뿐만 아니라 부나 모의 배우자. 왜냐하면 재혼이라고 하는 것이 젊은 것들만 재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도 재혼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나 모의 배우자도 부모의 반열에 놓고 부양가족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같이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부양가족에서 제외되는 거 보면은 여기 부양가족연금에 계산 제외한다라고 할 적에 사망, 또 이혼, 배우자가 이혼한 때, 또 파양한 때, 자녀가 18세가 된 때, 그러지요? 이런 등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부양가족에서 빠지는 경우를 여러분들이 살펴봐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최고 금액 다 줬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에 중복급여 조정을 보시겠습니다. 중복급여 조정. 우리는 사회보장에 관련된 사회보장 수급권이라는 것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단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으면서 그 소위 사회보장 수급권을 행사함으로써 떼돈을 벌고 아파트를 사고 부동산을 투기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중복급여, 국민연금급여는 아까 나온 것처럼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옛날에 하와이 비행기
추락사고로 인해서 어떠한 가족, 의사 가족의 처가 식구들이 다 사망한 경우가 있었지요. 단지 당직 때문에 사위 한 사람만 출국하지 못하고 그 전 가족이 사망한 아주 재벌에 가까운 그런 집안이었는가 본데 그 사망하다 보니까 돌고 돌아서 그에 대한 유산이 모두 이 의사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당연히 유족연금도 있고 또 당연히 노령연금도 있을 것이고 또 장애를 가진 장애연금도 있을 것이고 특히 거기에는 유족연금이 때로 몰려 있었던 거였었죠. 왜냐하면 동시 사망 추정이기 때문에 추락한 선박이나 침몰한 함정에 선박에 있었다 생사가 불명확할 때는 동시에 사망으로 추정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누가 먼저 죽었을까? 만약에 배우자가 있을 적에 남편과 자녀들이 출국을 했을 때 비행기 추락으로 사망을 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죽었다고 할 것이냐, 자녀가 먼저 죽었다고 할 것이냐.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에 자녀가 먼저 죽었다고 한다면 자녀는 재산을 가진 것이 어린애들끼리는 없을 거니까 남편의 재산은 다 자녀에게 갈 것도 없고 그냥 모두 어찌 보면 배우자에게 대부분 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배우자로 가지만 또한 부모에게도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기여도가 있을 거니까. 그에 비해서 만약에 남편이 먼저 죽었다면 남편의 재산은 일부가 배우자로 일부는 자녀에게 이렇게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자녀가 죽었으니까 자녀의 것은 다시 엄마에게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인 아내는 누가 먼저 죽었다고 할 것인가? 말이 참 잔인합니다만 나는 절대로 그 같이 죽었다고 동시타망 추정으로 법률로 정해놔서도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점을 봐도 남편이 먼저 죽은 거예요. 라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법률 문제가 하도 흔해서 그래서 법률로 동시 사망 추정 규정을 두어서 그 다툼을 없앤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기면 선택에 따라 그중 하나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하나만 지급하는 건 아니고 예유가 있는데 예유로 일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택하지 아니한 그 급여가 유족연금일 때는 30%는 지급을 한다. 이렇게 예유가 있다. 원칙적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의 종류가 4가지인데 2개 이상의 급여 수급권이 생긴다면 그중에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에 그런데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유족급여일 경우에는 30%는 준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개정 내용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선택하지 아니한 급여가 반환 일시금 일적에는 따로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그래서 예외도 있다. 원칙은 하나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수급권의 보호. 우리는 사회보장 기본법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사회보장 수급권은 압류금지, 양도금지, 담보 제공금지가 되겠습니다. 당연히 사회보장 수급권의 종류에는 국민연금 수급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수급권은 양도, 압류, 담보 제공할 수 없다. 사회보장 수급권의 조항과 똑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50만 원 이하는 압류할 수 없다. 무조건 압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졸적에 150만 원 이상은 150만 원이 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0만 원까지는 압류할 수 없다 해서 금액까지도 이렇게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급여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이 있는데 자, 노령연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노령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60세, 10년 이상, 그리고 60세. 아까 나온 것처럼 국민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하는데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 5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그리고 매 1년이 경과할 때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가담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11년이라면 기본연금액 55%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가입기간이 19년이라면 기본연금액 95%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그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률로는 60세가 된 때부터 그랬지만은 사실 60세가 된 때부터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으나 권리가 주어지질 않습니다.
국민연금법 부칙 규정에 의해서 출생연도에 따라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나이를 암기하자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걸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가족의 연금 수급 연령을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61년 여기 보면은 원칙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다 모두가 국민연금 수급자가 되는 나이는 65세가 될 때까지 계속 나이를 늘려가고 있거든요. 대한노인의 회장이 말한 것처럼 노인의 연령을 점진적으로 해서 75세까지 이렇게 늘려보겠다라고 공약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는 못합니다. 근데 어쨌든 노인의 연령을 이렇게 하면은 뭐 하물며 수도권과 같은 경우에는 전철 요금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가 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함부로 고양이 목에 방울은 달지 못하고 있지만 어쨌든 국민연금법에서는 미리 진작부터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나이를 이렇게 점차 출생연도에 따라 늘려가고 있다. 52년생 옛날에는 60세면 쉬운 9가지, 60세 미만까지 가입하기 때문에 59세까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냈고 60세가 된 때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받아왔지만 이제는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가 되어야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이를 늘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다음에 조기노령연금이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55세 이상인 자가 본인이 희망한다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한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미리 당겨줄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55세가 되었는데 가입기간은 10년이 넘었고 그리고 나이가 55세가 되었는데 너무 생계를 꾸려가기가 힘들어서 본인이 희망한다면 그때부터 희망한 때부터 얘기 나온 것처럼 그가 생존한 동안 일찍이 좀 당겨서 노령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그것을 조기 노령연금이라고 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연기에 따른 더 계산까지는 그렇고 다음에 거기에 보시면 노령연금액을 보세요. 노령연금액 앞에서 본 것처럼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가입기간 10년 이상 그리고 원칙적으로 60세 이상이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수급권을 갖는 것은 출생연도에 따라 부칙으로 따로 정해진 나이가 되어서 수급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금액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인데 여기 보면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금액의 50%, 1,000분의 500이니까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리고 초과하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0.05, 5%씩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그래서 가입기간 10년이면 기본연금액 50% 그리고 가입기간 10년을 넘어서 1년이 경과될 때마다 5%씩을 더 가산해서 만약에 1년이라고 해도 10년 11개월과 10년 12개월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11개월은 12분의 11 10년 12개월은 12분의 12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앞에서 기본연금액 계산할 때 1.2 A 플러스 B 1 플러스 12분의 0.05N 뭐 이렇게 해서 계산했던 공식이 다 여기서 0.05N이 바로 월수 N이라고 해서 월수를 말합니다. 바로 그걸. 그래서 10년이면 기본연금액 50% 플러스 부양가족 연금액으로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1년 초과시마다 기본연금에다가 5%씩을 더 가산해서 지급을 하는데 그 계산 공식 때문에 여기 나오는 12분의 1년으로 계산한다는 걸 나오는 거고 만약에 20년이면 기본연금액 100% 5%씩 늘어서 10년이니까 10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년 이상인 경우는 기본연금액 100%를 말한다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소득활동이 있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여전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면 그 기간 중에는 그 노령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그 제한은 있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에는
노령연금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 전액을 지급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은 노령연금을 타는 기간 중에 수급권을 행사하는 기간 중에 여전히 돈을 벌고 있으면 다 지급하지 않는다. 지급해야 될 노령연금액의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을 한다. 이것을 우리가 계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 당사자인 저의 입장에서도 그 계산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어제는 법률로서는 다 주지 않는다. 65세가 될 때까지는 65세가 넘었으면 그냥 노령연금을 다 지급하겠지만 65세가 될 때까지는 어쨌든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을 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분할연금 수급권 무조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분할연금 수급권.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의 조건을 모두 갖추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가 있다. 당연히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이 이혼했을 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걸, 그리고 본인도 이 청구권자도 본인도 60세가 되었을 것. 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배우자였던 사람이 받는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바로 혼인기간에 비례해서 일정 부분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분할연금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혼인기간이 실질적인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었던 사람이 이혼했을 때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면 그 배우자였던 사람에게 혼인기간에 비례하여 노령연금액을 나눠 쓸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분할연금 청구권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노령연금이라고 하는 이 급여액은, 연금 급여액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저희 부양가족연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분할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기본연금액에 한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여기 보면 분할연금액은 되어 있죠? 분할연금액은 배우자 있던 자의 노령연금액, 여기 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5년을 소멸시효로 한다. 5년간 자존심으로 그 썩을 빠질 이런 표현이면서 감정 처리하지 마시고 객관적으로 해서 그를 나누어 쓰도록 청구한 다음에 그것을 선용하는 방향을 생각해야 되지 옛날 그 미운 감정을 가지고 이끌어가서는 안 됩니다. 5년 동안 성질 못 죽이면 그 청구권도 사라지게 된다. 소멸시효 5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분할연금 청구권, 분할연금 수급권의 포기도 있습니다만 자, 쭉 보시고 다음에 조기노린 쭉 올라가십시오. 다음에 장애연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연금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회적 위험에는 노령, 장애, 사망의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나와 있지요. 노령, 장애, 사망. 장애에 대하여 주는 현금급여를 장애연금이라고 합니다. 장애연금이라고 할 때 연금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달 정기적으로 현금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가입자였던 자가 질병이나 부상으로 심신상의 장애가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바로 장애연금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애연금에 대한 상세한 소위 의료적 해석은 쭉 법률에 나와 있습니다만 올라가 보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여기에 4번에 장애 등급이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상의 장애연금의 등급은 4등급으로 나누어서 처리를 합니다. 장애 1급, 장애 2급부터 장애 등급 1급, 2급, 3급, 4급으로 하는데 장애 모든 등급을 장애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목은 장애연금 시리즈로 지급하는 장애연금이지만 장애등급 1급은 기본연금액 10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2급은 기본연금액 8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 장애등급 3등급은 기본연금액 60%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장애등급 4급은 일시금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마치 분할연금처럼 기본연금액만 가지고 1,000분의 2,000 소위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장애 등급 4급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지급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연금은 모두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시보상금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일시보상금. 그래서 일시보상금에 대한 장양은 그렇습니다만 어떤 이런 조정, 자 일시보상금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해서 한번 참조해 주시고 쭉 올라가십니다. 그다음에 유족연금으로 보겠습니다. 유족연금. 유족연금이라는 것은 가입자나 가입자에 있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책으로 지급하는 것이 유족연금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다음 같은 사람이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어떤 사람이 무조건 가입자나 가입자에 있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 보면 노령연금 수급자였던 사람이 사망하면 또는 가입기간 10년 이상인 가입자나 가입했던 사람이 사망하면 또 그러면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대상 기간 3분의 1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여기 3분의 1은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할 적용 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인데 그러면 18세부터 시작해서 약 60세까지 한다 해도 약 40년 이상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적어도 만약에 사망을 해서 마지막 소위 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령 전에 사망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했어야 될 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연금보험료를 냈어야 그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연금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사망했다고 해서 유가족들에게 유족연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해당 기간의 3분의 1 이상은 돼야 된다. 3분의 1. 3년 이상 되면은 3년 가입 해당 기간이 3년이라면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보험료, 30년이라면 10년 이상은 120개월 이상은 연금보험료를 낸 경력이 입증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주는 건 아니다. 또 그러면 자정은 했던 여기 장애 등급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족연금이 발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유족의 범위는 배우자는 당연하죠. 배우자는 당연한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은 무조건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앞에서 봤었던 그 조건을 갖춘 사람이 사망했다고 해서 무조건 유족연금이 발생하거나 무조건 유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유족은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워낙 가족들이 다 똑똑하고 다 부지런해서 그 사망할 당시에 그 배우자도 일을 하고 있고 그 자녀들도 일을 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도 건강해서 여전히 사업을 하고 있고 손자녀도 여전히 뭔가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유족연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유족의 지위를 주지 않는 거죠. 발생해야 하겠지만 그들에게 유족의 지위를 주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당연하고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그다음에 손자녀는 19세 미만, 장애 등급 2급 이상. 부모와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이상인, 소위 국민연금에서 유족연금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은 연령 조건과 장애 등급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손자녀는 19세 미만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 부모나 조부모는 60세 이상이거나 장애 등급 2급 이상일 때 유족으로서 지위를 확보할 수 있다. 그것도 기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사망할 당시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에 유족연금액은 적고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반환일시금. 반환일시금 같은 경우에는 일정 조건이 구비되면 거기면 다음 각호의 어느 안에 해당되게 되면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반환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면 유족연금
뭐냐면 연금이 성립이 되는데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가 64가 된대. 또 가입자나 가입되던 자가 사망한대. 또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대. 이럴 때는 본인이나 유족의 청구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그동안 냈던 돈, 내 기여금 있지 않은 내가 냈던 보험료를 되돌려 받을 수가 있다.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붙여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받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망일시금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아까 가입자나 가입됐던 사람이 사망했을 때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발생을 하는데 유족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기본 조건이 뭐예요?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나 자녀나 손자녀나 부모나 조부모여야 돼. 생계를 같이 하다. 그런데 여기 보면 73조에 따른 유족이 없으면 생계를 같이 하던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없으면 그들에게 본래의 순서대로 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제 이런 차례라. 더 나가서 사촌인의 반계혈족에게 사망일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래서 범위는 유족연금과는 달리 사망일시금에는 그 범위가 사촌 이내의 반계혈족까지 확대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일시금의 금액은 반환일시금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급여 제한 줬고 넘어가십니다. 자, 우리는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을 할 적에 사회보장 수급권은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없다. 그러나 관계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제한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라는 조항의 한 예가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음에 국민연금 비용 도대체 무슨 돈으로 운영할 것인가 라고 할 적에 사회보장기본법 규정에 의해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 즉 국민연금도 사회보험이니까 소요되는 비용은 노, 사, 정 3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정부가 부담하는 것은 조세로서 공공재원이고 그리고 노사가 균등분담하는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사회보장성 조세인 국민연금 보험료도 사회보장성 조세로서 공공재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공공재원으로 여기 국고부담 조세, 그다음에 연금보험료 사회보장성 조세, 결국에 공공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를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국가가 그리고 노사가 균등분담, 특히 사업장 가입자는 노사 균등분담 아니겠습니까? 앞에도 정의를 볼 적에 연금보험료의 산정 기준은 기준소득원액이다. 기준소득원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징수하되 근로자가 기여금으로 4.5%, 사업주라고 하는 회사에서 부담금으로 4.5% 합쳐서 기준소득원액의 9%를 보험료로 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것처럼 여기에 보면은 부과는 아까 전달체계는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그에 대해서 이 전달체계는 국민연금공단이 보험료를 부과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얼마씩을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경우에는 기여금은 사업장 가입자 본인이 부담금은 사용자가 각각 부담하되 4.5%씩 기준소득원액에 아래쪽 나와 있지요. 기준소득원액의 4.5%씩 총 9%를 연금보험료로 이렇게 기준소득원액의 9%를 연금보험료로 내도록 하고 있고 기타 지역가입자, 의무가입자, 의무계속가입자는 기준소득원액의 9%를 본인이 일괄 납부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던 걸 줄을 쳐봤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이 있고 자 좋습니다. 체납 좋습니다. 낳기 전 징수 좋습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8번에 연금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연금보험료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징수금을 징수하는 순위는 건강보험료와 같은 순위로 한다. 어느 것을 먼저 징수한다. 왜냐하면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누가 징수해요? 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징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받아가야 된다라고 멱살잡이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와 국민건강보험료의 체납액이 있을 때 그를 징수하는 우선순위는 같은 순위로 한다. 이렇게 같은 순위로 한다는 걸 봐주시면 됩니다. 쭉 넘어가십니다. 지원 등. 그다음에 국민연금기금 나와 있죠. 국민연금기금.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봤을 적에는 가입기간 추가 산입할 적에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 그중에 특히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신청해서 연금보험료를 낸다고 한다면 그 연금보험료의 75%는 정부가 일반 회계와 국민연금기금과 고용보험기금에서 75% 합쳐서 75% 자기는 25%만 내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재원 지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일부가 국민연금기금에서 바로 실업급여 기간 중에 신청했을 때 바로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뭐 쓰는 데는 여기 있는 것처럼 국민연금기금의 재원 보면 연금보험료, 운용수익금,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그다음에 권리구제가 있는데 권리구제, 만약에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서 권익침해가 있다면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느냐. 미리 말씀드리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5대 프로그램 중에 건강보험만 빼놓고 4가지 사회보험 프로그램은 모두 권리구제의 절차를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서 이끌어갑니다. 심사청구와 자세한 내용은 법조로 오지만 그래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로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를 거쳐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고 거기 보면 재심사와 같은 경우는 재심사위원회 재심사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그래서 굳이 이 말은 반대 해석한다면 행정심판은 거치지 않아도 된다. 재심사가 행정심판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영복급여, 중복급여 되어 있고 대유권. 다음에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소위 국민연금 가입권은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고 되어 있지만 국민이라고 하지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도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법적 근거는 사회보장기본법에 있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도 가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 외국과의 사회보장협정. 대한민국이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경우 이 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회보장 외국과 헌법에 의해서 체결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일반 내용은 일반 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라는 규정에 의해서 외국과 사회보장협정을 맺었을 때 이 사회보장협정은 우리나라 국내법과 같은 법률로서 지위를 갖습니다. 그런데 법률의 적용 원칙에 보면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할 적에 이때 사회보장협정은 법적 지위상 법률과 똑같은 지위지만 적용 순위에서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하는 대로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에도 양벌 규정, 책임은 당사자만 지는 것이 아니라 법인도 모두 같이 져야 된다는 것이 있고 밑에 보면은 부칙의 내용을 적어놨는데 부칙의 내용에서 너무 상세히 적었습니다만은 국민연금은 기본연금액 플러스 부양가족연금액을 하는데 기본연금액을 할 적에 기본연금을 계산할 때 비례상수가 1.2가 되지 않습니까? 기본연금액 비례상수 1.2는 2028년부터 해마다 이렇게 2008년에는 1,000분의 1,500 이렇게 1.5로 되어 있던 것이 계속 0.01호씩 줄어가서 2027년도로 이렇게 넘어가면 2027년도에는
그 비례상수가 1.12가 아니라 1.125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난 2028년도에는 비례상수가 1.2로 이렇게 돼서 계속 우리는 연금 운영 방식에서 수정, 적립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는 가장 대표적인 증거가 바로 여기 부칙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2 비례상수가 완성되는 것은 2028년도부터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계속 봐주나오는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부칙까지 해서 국민연금법은 상세하게 부칙까지 용도를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 시간 국민연금 두 파트로 나눈 걸 마감진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국민건강보험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